자, 오늘은요, 카페에 올라온 공포썰 읽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하나의 썰을 좀 길게 읽어볼게요. 이게 되게 고전 공포썰 중에 유명한 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게 꽤 오래전부터 읽어주세요 하고 올라왔었는데, 분량이 되게 길더라고요. 거의 롱언니급이라 가지고, 이거 롱언니 읽은 후로 좀 힘들었어서, 읽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드디어 읽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도 네이트판 썰이라서 롱언니의 그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깐꿀깐앙깐꿀깐님의 추천 썰이고요. 이분이 그 네이트판으로 가면 네이트판 특성상 되게 밝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복붙해서 퍼주셨어요. 그래서 눈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즈마입니다. 공포썰을 퍼오는 건 처음이라 괜히 제가 쓴 글보다 떨리고 걱정되나요. 우선 1에서 8 정도까지 있는 이야기라 하나하나 올리기 너무 길어서 두세 개씩 이어 올려볼게요. 띄어쓰기 이슈가 많아서 읽기 좋게 수정할까 했는데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통으로 올려요. 감사합니다. 이게 2013년도 글이네요. 나 중1 때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겪은 일을 재미삼아 꺼내보려고요. 재미삼아 할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요. 글쓰게 된 것은 요즘 상영영화 컨저링을 보고 왔는데 보는 내내 예전에 어릴 때 살던 집이 생각이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가족들과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겨우 탈출했던 집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확실히 재미는 아닌가요? 땀땀. 맞아, 컨저링 이때가 1편 아니에요? 지금 컨저링 마지막 편 나온다고 예고편 나오지 않았나? 근데 마지막 편 예고편 봤는데 약간 실망함. 이거의 감동과 이거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예고편은 더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자, 지금은 전혀 문제는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괴담 하나 풀듯이 가볍게 많이 이야기도 했으니 그래도 그 집에 대해 이렇게 글쓰긴 처음이라 뒤죽박죽일 수도 있는 점 양해해주세요. 나름대로 가족들과 기억을 더듬어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요. 문제의 집터는 지금 그냥 아스팔트 길이 됐어요. 뒤쪽에 철도가 놓이고 박수 얘기하다가 뒤죽박수라. 뒤쪽에 철도가 놓이고 방음벽 같은 게 설치되면서 집터를 조금 침범했지만 집터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길, 그 집이 없어진 탓에 이사간 후에 한 번도 찾아가 볼 수 없었지만 찾아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치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집의 구조 같은 거라거나 냄새도 어렴풋 기억나고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고 엄청 넓은 집이었지만 오래전에는 고급스러웠을 법한 그런 집이었어요. 엄마 말로는 이사 올 때부터 가구가 몇 개 있었는데 텔레비전 놓는 장식장이랑 거실 탁자 하나랑 작은 방 침대랑 안방 화장대. 주인 아줌마가 찜찜하면 버리라고 했지만 전부 나무이고 고급스럽게 생겨서 그들을 두고 침대만 왠지 찜찜해서 버렸다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집 첫인상은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벽지라든지 곰팡이가 많았고요.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지금. 주택에다 바닥도 나무이고 햇빛도 잘 안 들어서 바닥이 썩은 것도 있었고 집 자체도 엄청 낡았는데 벌레 한 마리 없었던 것 그 정도? 심지어 여름인데 모기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섭다든지 그런 건 못 느꼈어요. 그저 마냥 신나고 그 전에 내 가족이 한 방에 잤었는데 그렇게 갖고 싶던 오빠와 내가 잘 방이 생긴 것이 기쁘고 집이 이상하게 꼭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가 12살, 제가 10살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원래 있던 침대를 빼고 작은 침대를 나란히 2개 넣어줬어요. 일주일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고 이사 간 후 일주일 뒤 오빠 일기에는 수요일이라고 돼 있네요. 새벽에 자다 깼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렸어요. 누가 손가락으로 벽을 딱딱 치는 소리 같은 게 불규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처음에는 오빠가 일어났나 싶어서 그냥 자려고 눈을 감고 스르르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그 집이 원래 시원한 편이라 선풍기는 켜놓지 않았고 도둑이 든다고 창문도 닫고 자고 있었거든요.
얼굴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박하 같은 그런 걸로 세수한 기분? 아, 그런 시원함. 나중에는 팔하고 허리까지 시원했는데 뭔가 갑갑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깼는데 저는 서 있고 창문 앞에서 아빠가 저를 안고 있더라고요. 불도 다 켜져 있고 오빠는 방문 앞에 서 있고 엄마 뒤에 숨어 있었고 눈 떴을 때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날 그냥 아빠가 그대로 안고 안방으로 가서 가족들 다 같이 안방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겁먹을까봐 아무도 말 안 한 것 같았는데 후에 몇 년이 지나고 오빠 말로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딱딱 치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 물어도 답이 없었고 덥다고 창문을 좀 열어줬더니 제가 까치발을 들고 창문 밖에 얼굴만 빼고 얼굴을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더래요. 오빠가 너무 놀래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당겨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옆에서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고 있더래요.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게 이쁘게 활짝 웃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입이 찢어져라. 오빠가 소리도 못 지르고 안방으로 달려가 아빠 엄마를 깨우고 방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수건처럼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제 어깨를 확 젖혀서 끌어안고 제가 그때 깼다는데 엄마 아빠는 심한 목류병이라 생각했대요. 오빠가 일기에 썼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건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지웠다고. 그래서 그 날짜 오빠 일기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고 그 뒤로 저는 목류병 증세가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일주일간은 그냥 집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난다거나 물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것밖에는 없었고 우리 가족은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러려니 살고 있었죠. 그 후 일주일 뒤부터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집이 1년 좀 안 되게 살면서 겪은 온갖 나쁜 일, 좋은 일은 전혀 없었대요. 헐. 아무튼 오빠 일기와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제 기억도 더듬어 정리하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뭐 좋은 일이라고 글 쓰냐고 달갑지 않아 하시네요. 그래도 오빠가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주고 부모님 몰래 오빠랑 제가 그 당시 적어둔 것도 있으니 내일부터 매일은 아니더라도 올려볼게요. 시간도 늦었고 전 이만 자러 가볼게요. 안녕. 이렇게 네이트파니까 이렇게 실시간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다시 글쓴이가 왔습니다. 아무도 안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댓글도 몇 분 달아주시고 힘내서 2편 쓰러 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은 그때까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이라 해야 되나 전혀 공포심마저 느끼지 못했어요. 집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처음 생긴 일은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달아 일어났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노을 질 때쯤이었는데 그 집에 해가 잘 안 드는 집이라 저녁 되기 전부터 좀 어둡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빠는 가게에서 안 오셨고 오빠는 학원 갔다 친구 집에 간 날 엄마랑 저랑 둘이서 거실에 엄마는 소파에 있고 저는 소파 앞 탁자에 앉아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헐,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 되게 기분 좋은데. 탁자에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는 제가 엄마한테 엄마, 탁자가 밑에 자꾸 쿵쿵거려 라 했대요.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는 밑에 층에서 뭘 하는가 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제 머리를 다 묶어놓고 TV를 보셨대요. 한 5분쯤 지나 제가 또 엄마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까 라고 말했대요. 엄마는 그러면 그냥 탁자에서 내려와서 소파에 앉으면 되잖아 라 하고 다시 TV를 보셨고요. 근데 그 후 제가 꼼짝도 안 하고 탁자에 앉아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삐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 팔을 잡았대요. 전 대꾸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팔을 통해서 쿵 하는 느낌이 전해졌대요. 바닥에 있는 엄마의 발은 안 느껴지는 진동이. 탁자랑 저만 쿵 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러고는 순간 엄마가 탁자 밑에 뭔가가 있나? 혹시 커다란 짐승이라도 든 게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순간 하시고 탁자 밑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탁자는 낮았고 나무였어요. 둥그런 나무 판자를 밑에 네모난 나무가 받치고 있었는데 탁자 밑에는 8cm 정도의 공간만 뚫려있는 그런 탁자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리를 벌리고 손을 탁자에 댄 채 고개를 숙여 탁자 밑을 봤는데 검은 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손에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래요. 엄마는 너무 놀래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대요.
그리고 천천히 멀리 떨어져서 탁자 밑을 보라고 엎드리셨는데 순간 시꺼먼 게 튀어나와서 엄마를 덮쳤대요. 엄마는 순간 눈을 감고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그러다 정신이 빠져서 거실에 저를 두고 기어서 안방으로 도망을 가셨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와 저를 챙기고 집에 있던 막대기 같은 걸 집어와서 거실을 타짜치 뒤졌는데 그 검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형체도 없더래요. 저한테 그걸 봤냐고 어디 갔냐 물으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은 탁자 밑. 저는 지금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 오빠가 오고 아빠가 와서 탁자 밑이랑 온 가족이 집안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그 건물체의 정체는 알 수 없었고 결국은 흐지부지 일이 끝나고 이틀 후에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 일이었어요. 이 일은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에요. 그 집은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창고로 쓰기로 한 방. 그치만 저희 식구가 원래 4명이 한 방에 살았어서 이사 올 때 짐도 별로 없었고 창고를 쓸 일이 없어 그 방은 그냥 가족 앨범이라든지 예전에 갖고 놀았던 장난감들이 한 켠에 좀 있고 텅 비어 있었어요. 놀기 좋은 방이지만 그 방은 창문이 너무 작아 햇빛이 제일 안 들어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고 화장실 옆이라 그런지 냄새가 나서 오빠랑 저랑은 잘 안 들어갔죠. 아무튼 그날은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아빠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랑 오빠는 옆에서 각자 TV를 보고 있었고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큰일 보시다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잘못 들으셨는지 뭐라고요? 하고 되물으시고 저는 들었었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아빠가 그 후 아무 말이 없자 엄마가 저랑 오빠한테 아빠가 뭐라 하셨냐? 하고 물으셨고 오빠는 대답을 안 하고 저는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하고 여보! 아빠를 불렀어요. 그때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곧 거참 그 방엔 생전 안 들어가더니 하시면서 나오셔서 우리한테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옆에 그 방의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때 오빠가 벌떡 일어나 아빠! 아빠! 하고 그 방 쪽으로 뛰어가서 아빠!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리는데 안에서 잠그셨는지 안 열리고 오빠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왜 울지? 그 방 안은 정적. 엄마는 놀라셨는지 가만히 꾸덕 계시다가 오빠가 울자 다가가서 왜 우니? 하고 오빠를 달래며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는데 역시 문은 잠겨 있었어요. 엄마도 당황하신 듯 여보! 하고 부르며 문에 귀도 대보고 그랬죠. 오빠는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한참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셔서 소파에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얼빠진 얼굴로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엄마는 오빠를 안아주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냐고 대답은 왜 안 왔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오빠가 울면서 또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엄마는 뭐냐면서 말을 해야지 않지 않겠냐 아빠한테 화내셨고 곧바로 오빠 보고 뚝 굳히라고 혼냈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좀 진정이 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자면서 엄마랑 저희 보고 당장 나가자 했어요. 엄마도 탁자 일도 있고 그래서인지 그러자 하셨고 가족이 지갑만 챙겨들고 거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서 아빠가 잠시 집 앞에 가족들을 세워놓고 오빠한테 혹시 뭘 봤냐고 물어보셨어요. 오빠는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빠가 뭘 들었니? 하고 물었을 때 오빠가 말해준 거는 가족 전부 무슨 달리기 경주하듯 집에서 도망쳐서 찜질방으로 갔어요. 그 오빠가 해준 얘기를 듣고 오빠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고 그 방에서 오빠랑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웃으면서 아빠! 아빠! 히히 소리치는. 그리고 아빠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라고 소리쳤는데 그걸 듣고 오빠는 저희 거실에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아무도 없는 왼쪽에서 누군가 귓속말로 쉬! 죽어. 오빠는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 나와서 거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에서 계속 우리 목소리가 아빠! 히! 아빠! 그러면서 웃어댔다는 거.
아빠는 그 일에 대해 그날 딱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후에 이야기 들은 걸로는 아빠는 화장실에서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면 혼내줘야지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간 기억은 없대요. 정신 차려보니 밖에서 엄마가 부르고 있었고 오빠 울음소리가 났대요. 아빠가 뭔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 뒤돌아 나가려던 찰나 오빠 목소리가 아빠! 하고 뒤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뒤로 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겨우 방을 빠져나와 소파에 있었는데 그 방에서는 계속 애들 소리가 들리고 뭔가에 홀린 것 같이 멍해서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꺼낼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겨우 집에서 나가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날부터 아빠는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셨는데 가족이 갑자기 이사 갈 집도 마땅치 않고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럴 수 없으셨다네요. 덕분에 그 뒤로 반년 넘게 우리 가족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했죠. 오늘은 이쯤에 두고 자러 가볼게요. 필력이 없어서 읽기 불편하실까 죄송하네요. 내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2탄까지였어요. 3탄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가족들 모두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난 다음 아빠는 가게를 하루 쉬시고 엄마랑 함께 여관 주인 아저씨랑 어머니랑 만나셨대요. 처음 집 계약할 때 그 여관집 아주머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아빠가 여관 아주머니한테 그 얘기를 꺼냈더니 자기는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집은 자기 시어머니 소유라 하셔서 그 할머니를 만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때 그 할머니를 처음 뵙는 거였는데 키도 작고 나이도 많은 노인인데 얼굴에 심술이 가득 차 있었대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빠 말은 잘라먹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 라 그러시더래요. 아빠가 그 집에 못 살겠다고 집 빼달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있으면 그래 주겠는데 귀신 이야기나 들이밀면서 뭔 소리 하냐고 정 그렇게 무서우면은 자기가 무당을 알아봐 주겠다며 비꼬듯이 이야기했대요.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데다가 보증금도 못 돌려받은 채 집을 빼고 이사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대요. 그날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오셨고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학교에서 겨우 어제 일을 잊고 잘 놀다가 그 집을 다시 가려니 지옥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엄마 아빠 손에 억지로 다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처음 그 집의 인상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곳곳이 누런 벽지가 괜히 무섭기도 했고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으스스하고 소름이 돋고 무엇보다 오빠는 제가 그때 밤에 했던 행동도 묵유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서 잠을 못 자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썼어요. 저도 오빠가 그 방에 안 잔다고 하니 저도 같이 떼를 썼고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럼 이제 안방에서 같이 자자라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내 식구가 같이 자면서부터 그런 일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가끔 저녁에 쿵 소리가 난다거나 TV가 꺼진다거나 이런 자잘한 일만 생기고 괜찮은 듯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항상 내 식구가 같이 잤는데 안방에 침대가 없어서 내 식구가 바닥에 자야 했대요. 한 열흘 지나서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잠을 잘 때 큰 이불 2개를 깔고 엄마, 저, 오빠, 아빠 애기들 가운데 이렇게 끼는 구조로 자거든요. 엄마 옆에는 이사 올 때부터 있던 그 화장대가 있었고 그 옆에는 방문이 있었어요. 방문은 항상 닫고 잤는데 그날따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잤거든요. 방문을 여니까 거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어릴 때 많이 겪죠, 이런 느낌?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문으로 보이는 거실의 어두운 넓은 공간? 그게 좀 무섭지 않아요? 어릴 때 좀 느꼈어. 그래가지고 차라리 방문을 닫는 게 안 무서워. 거기서 뭐가 올 것 같아. 건너올 것 같아. 저 밖에서 뭐 부모님이 TV라도 보고 계시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냥 어둡고 거기서 나는 냉장고 정수기 소리 이런 전자제품 소리가 좀 무서워. 그죠? 아마 이것도 그 얘기인 것 같아. 그날은 내 식구가 전부 다 긴장해서 스탠드 같은 걸 켜놓고 쉽게 잠도 못 들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 잠에 들었는데 자는데 이야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좀 시끄러워 중간에 눈을 떴어요. 엄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 하고 엄마 쪽을 봤는데 엄마가 뒤돌아 누워있더라고요. 방문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 주무시고 계신데 엄마 옆 화장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가 바닥에 앉아서 쓰는 그런 식의 화장대라
낮아서 그것의 하체가 딱 눈에 띄게 보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도저히 눈을 다 뜨고 못 보겠어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하얀 발목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눈을 다시 감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말도 아니고 이상한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며 계속 방방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거의 몇십 분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 잠에 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오빠는 어디에 갔는지 자리 없고 엄마랑 아빠 전부 다 몸을 웅크리고 방문 쪽으로 돌아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빠가 일어나서 엄마 보고 왜 그러냐 물으시다가 아빠도 굳으시고 화장대에 있던 엄마 화장품 같은 게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전부 다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깼는데 화장대에서 방방 뛰는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가위에 눌리다가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에 드셨대요. 엄마랑 아빠랑 저는 놀랄 새도 없이 아빠, 오빠가 없어진 걸 눈치채고 엄마, 아빠, 제가 오빠를 찾아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오빠가 작은 방에 가도 없고 거실에 가도 없고 창고에 가도 없는 거예요. 오빠 이름을 부르며 한참 찾고 있는데 작은 방 옷장에서 오빠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아빠, 오빠 옷장에 있나 봐요 해서 아빠가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오빠가 진짜 괴성을 지르며 옷장에 튀어나와 방 밖으로 뛰어나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놀래서 바로 오빠를 일으켜 세웠는데 오빠 얼굴이 퉁퉁 부어서 밤새 울었는지 아빠랑 엄마랑 왜 그러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 계속 그랬어요. 엄마는 그래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 하며 달렸는데 오빠는 싫어 지금 나가자 하고 난리를 부르고 결국 오빠 상태도 그렇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러려 해서 학교에 아프다 전화를 하고 아빠가 오빠를 가게에 데려가고 저는 엄마가 학교에 챙겨보냈어요. 학교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오빠가 계속 어린애처럼 엄마한테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저는 평소 같으면 오빠한테 장난치고 놀렸을 텐데 저도 그냥 얌전히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요. 매일 가족들 전부 다 집에서 시체처럼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TV만 보다가 사실 보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잘 시간이 되면 방문을 전부 다 닫고 안방에 모여 다닥다닥 붙어 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오빠가 집에서 계속 화장실에 혼자 못 가서 아빠가 한동안 계속 같이 들어가시고 오빠가 맨날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 집에 대화도 약간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오빠한테 그날 왜 그랬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계속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며칠 아무 일 없다가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이었어요. 기분 전환 겸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오빠가 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에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빠를 달랬어요. 목요일 날 왜 그랬는지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야지 엄마 아빠가 안다고.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지 말자 그러면 아빠 엄마는 우리 땡땡이가 뭐가 무서운지 모른다. 엄마 아빠 지금 당장 이사는 못 가지만 조금 이따 다른 데로 이사를 꼭 해줄 테니 뭐가 무서운지 엄마한테 말 좀 해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오빠가 그날 얘기를 꺼냈어요. 그날 오빠는 자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봤대요. 이게 더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어렴풋이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깼나 보다 하고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좋았대요. 그래서 기분 좋게 볼일 보고 방에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대 위에서 키가 큰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 머리는 산발에 발목만 허옇게 내놓고 춤을 추면서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화장실 앞에서 꺽꺽거리며 울었는데 그게 화장대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오빠를 잡으러 막 쫓아오더래요. 이상한 춤을 추며 이상한 소리까지 내며 오빠가 안방으로 도망치려니까 잡힐 것 같아 작은 방으로 가서 옷장 안에 숨었는데 그게 옷장 밖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엄마 목소리도 흉내내고 아빠 목소리도 흉내내고 제 목소리도 흉내냈는데 가족들 목소리로 땡땡아 너 죽어 죽는다 이리 나와 죽는다 밤새도록 옷장 앞에서 쿵쿵 뛰어대면서 가족들 목소리를 협박을 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끽끽 웃어거리다가 오빠는 옷장에 숨어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빠랑 저랑 엄마가 이상한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을 때 그 귀신이 오빠를 쫓아가서 그랬던 거겠죠? 아, 그랬구나.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옷장은 우리가 가져온 옷장이에요. 엄마가 아빠한테 시집 올 때 가져온 옷장인데 외할머니가 그 옷장 안에다가 악한 거를 쫓는 그런 부적을 붙여뒀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옷장에 쓰는 오빠한테는 해코지를 못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라고 했고, 여기 재미로 읽으라고 하시고 비난은 삼가해달라고 하네요. 자, 또 다음 이어서 어제 글 열심히 썼다 날아가서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쓰러 왔대. 맞아요. 네이트판 같은 거 글 쓰다가 렉 걸리면 다 날아가는 거 임시 저장이 없었었나?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해요.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오셨답니다. 외식하기 하루 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친할머니는 천주교로 안 될 것 같고 가끔 절도 다니시고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시기 좋아하는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전화를 걸자마자 전화를 바로 받았대요. 평소에 귀가 어두우시고 외할머니 댁 전화벨 소리가 작아서 전화를 걸면 한참 후에 받으시는 편인데 바로 받으셔서 엄마가 엄마 웬일로 전화를 바로 받으셨대요? 하고 여쭸더니 외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꾸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꿈에서 액자를 뒤집어서 들고 외할머니를 계속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아니 영감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 영정사진을 들고 쫓아오나 싶어서 매일 밤 도망 다니시다가 잠에서 깼는데 어젯밤에는 도무지 꿈이 깰 생각을 안 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멈췄대요. 그러고는 아니 영감 왜 이러는 거야? 하고 화를 냈는데 할아버지가 말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해서 할머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까만 액자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찜찜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데 머리에 산발을 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도 우리 가족인 양 우리 가족한테 딱 붙어서 그 모습이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아 잠에서 깼는데 깨신 후에 아무리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해내려 해도 또렷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랍니다. 그래서 온종일 걱정하며 엄마가 전화 오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신 거는 괜히 나쁜 꿈을 꾸고 전화하면 재수 온 붙을까봐 그렇게 못하셨다고. 엄마는 외할머니 얘기 듣자마자 바로 모든 얘기를 털어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꿈속 사진에서 본 꼴이 우리 가족한테 그것이 꼭 붙어있는 게 이사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내일 애들을 맡겨놓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를 고모 할머니 댁에 맡기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외할머니 댁까지 2시간 거리여서 저희를 데려다주고 가려니 10시에 도착하셨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그날은 그냥 외할머니 댁에 자고 그 다음날에 외할머니가 용한 무당집이라고 어딘가로 데려가셨대요. 아빠는 집안이 천주교셔서 무당집은 처음이라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가정집이고 불교 용품이 있다는 것 빼고는 특별할 게 없었대요. 그 무당은 40대 여자인데 모시는 신 때문인지 결혼도 안 한 처녀 무당이었는데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런데 옷도 무당 같은 게 아니고 사복을 입고 있고 넉살 좋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반겨서 처음에는 그 집 무당의 가족인 줄 알았는데 외할머니가 먼저 바닥에 앉으시고 따라서 엄마 아빠가 앉으려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안 데려오셨어요? 데리고 와야지 라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더니 일단 앉으시고 딸은 안 데려와도 아들은 데려와야 하는데 라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을 듣지도 않고 줄줄 꿰더래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딸은 한 번 죽을 뻔했고 아줌마는 놀라 자빠지시고 아저씨는 한 번 호되게 홀리고 아들은 한 번 지독하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냐? 대충 이런 정도로 어떻게 아느냐 물었더니 정작 그 귀신은 아닌데 그 집에 있는 귀신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붙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줬다고 아주 재밌어하고 있다고. 무당말로는 그 집에 귀신이 여럿인데 아주 악질인 귀신 하나가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그 귀신은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나머지 귀신 중에 지금 엄마한테 졸졸 따라다니는 귀신은 그게 재미있어서 괜히 같이 그런 짓을 한다고. TV 끄고 소리내고 자잘한 것은 다 엄마 따라다니는 그 귀신이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사를 가면 되는지 이것저것 물으셨더니 아들을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데려왔으니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어차피 그 집에 가봐야 알 것 같으니 올라갈 때 같이 가서 살펴보겠다 그러셨대요. 그리고 무당이 그 집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색이 되어서 빨리 애 맡긴 곳에 전화해보라 그러더래요.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엄마 아빠도 허둥지둥 고모 할머니 댁에 전화했는데 그때 오빠가 엄청 아팠거든요. 엄마 아빠 가고부터 머리가 아프고 하루 종일 토하고 그래서 고모 할머니가 오빠랑 저를 데리고 병원이 열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오빠가 진짜 갑자기 멀쩡한 얼굴로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요 이러고 의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다시 집에 왔더니 또 시름시름 앓고 밤새 고모 할머니는 그 전날 밤부터 잠도 못 자고 오빠를 돌보시고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핸드폰도 없고 외할머니 댁 연락처도 없어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화 끝내고 무당 아줌마가 당장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본인도 같이 가주시겠다 하셔서 엄마 아빠랑 외할머니랑 무당 아줌마랑 급하게 고모 할머니 집으로 갔대요. 내려가는 길에 오빠 아픈 걸 어떻게 아셨냐 엄마가 물으시니 엄마 옆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갑자기 낄낄대고 웃고 너무 좋아하는 꼴이 분명히 그 악귀가 애들한테 해코지를 했구나 싶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무당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는 계속 오빠 걱정에 우시고 외할머니는 달래주시고 아빠는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오셨대요. 저는 낮잠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고모 할머니 댁에 도착하셨는데 고모 할머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보다 무당 아줌마가 먼저 오빠한테 달려가 오빠를 안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고모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오빠를 안고 오니까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고 엄마는 그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서러워져서 무당이랑 같이 막 우셨대요. 무당 아줌마랑 엄마랑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외할머니가 고모 할머니한테 상황 설명하시고 아빠는 차 주차하시고 올라오시고 아빠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워 집에 가자 하셨어요. 고모 할머니도 천주교셔서 그런 거 별로 달가워지지 않으셔서 같이 안 가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차가 좁아서 전 엄마 무릎에 앉고 오빠는 무당 아줌마 무릎에 앉아 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오빠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우리 땡땡이 하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때 그 아줌마가 무당인 걸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신기한 게 엄마 아빠는 오빠 이름을 그 아줌마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데 아줌마는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집 가는 내내 오빠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셨는데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우는 모습이나 말투를 봐서는 아마 외할아버지였을 거라고 하셨대요.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당 아줌마는 오빠를 내려놓고 무표정으로 집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다시 오빠를 끌어안거나 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행동은 없고 그냥 이방저방 둘러보고 다니다가 유독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창고방이랑 안방 화장대 앞이었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장롱에 있던 부적을 바로 찾아 떼버렸는데 부적이 무슨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누렇게 반쯤 사가 있었어요. 이걸로 후에 외할머니가 붙여두신 부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부적을 척하고 붙이시고는 오빠한테 숨고 싶으면은 저번처럼 발길 닿는 곳에 숨으면 된다. 안전하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서 탁자를 갖다 버리라 해서 탁자가 커서 아빠가 나중에 버리겠다 하니 무당 아줌마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버리자고 하시는 통에 엄마랑 아빠랑 무당 아줌마 셋이서 탁자를 겨우 밖에 내놓고 그리고 또 안방 화장대 앞에 가서 한참 있더니 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일단 두라고 화장대 맨밑 서랍 깊숙이 접은 부적 같은 걸 숨겨놓으시고는 누가 부적을 찾거든 절대 어디 있는지 일러주지 말라. 우리 가족한테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창고방으로 가서 그 방문에 부적을 붙여두시고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찝찝하다고 둘러봤던 곳을 또 둘러보고 또 둘러보다 갑자기 무당 아줌마가 TV를 받치고 있는 장식장에 가서 장식장도 갖다 버려야 된다 해서 다 버리잖아. 또 세 분이서 그걸 낑낑거리며 뺐는데 장식장 뒤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있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는 그걸 보고 질겁하셨어요. 당장 쓸어 없애버려야 된다면서. 바닥에 뭘 쏟았는지 찐득한 거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달라붙어 있었고 고약한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었는데도 집에 벌레는 한 마리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장식장 버리러 가고 무당 아줌마는 수건을 빨아오셔서
독한 집이야, 독한 집 하며 그 더러운 머리카락과 찐득거리는 걸 열심히 치우더니 다 치우고는 머리카락이나 오물을 묻은 수건을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뱀술에 사람 머리카락이다 라 했대요. 그 찐득한 게 뱀술이었나 봐요. 그 집에서 한바탕을 하시고 아줌마가 버릴 건 다 버렸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당분간은 말한 걸 잘 지키라고. 본인은 다시 자기 집에 간다고. 몇 달 뒤에 굿이나 하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 잘 지키라는 말은 계속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무당 아주머니가 다녀가신 후에 집골이 좀 말이 아니었어요. TV는 바닥에 떡하니 대충 놓여있었고 내릴 때 잘못 건드렸는지 TV는 고장났더라고요. 헐. 그리고 소파 앞은 휑했죠. 근데 신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진심 너무 일반 가정집 같아서 이상할 지경으로요. TV가 없어도 가족들은 잘 놀았어요. 솔직히 그 후에 집 분위기는 더 무서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무섭단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거실에서 불 켜놓고 제가 갖고 놀던 살구랑 부르마블 같은 거 꺼내놓고 하고 놀고. 전 진심 재밌었지만 엄마 아빠는 억지로 웃고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밤이 돼서 가족끼리 우르르 화장실 가서 다 같이 양치하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가족들 차례로 볼일 보고 나머지 가족들 기다려주고 우르르 안방에 들어가고 지금 보면 귀여운데 그때 너무 무서웠겠다. 그렇게 그냥 다 같이 잠에 들었는데 밤새 자꾸 잠에서 깼어요. 좀 몽롱하게 깼는데 바닥에서 쓱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맥없이 다시 잠에 들고 그런 걸 반복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의 느낌. 계속 그렇게 일어났다 기절했다. 깨고 자고 하는 중간 동안에도 쓱 소리는 밤새 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오빠 전부 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린 저만 들은 건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은 가족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날씨가 좀 쌀쌀해질 때쯤이었는데 오빠랑 저랑 학교에 갔을 때 주인집 할머니가 찾아왔었는데 엄마 아빠가 구술해도 되냐고 연락했더니 찾아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엄마 아빠한테 동네 시끄럽게 무슨 구술하냐고 집 계약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집이 몇 년에 철거될 거라서 계약이 길지 않았어요. 좀 조용히 살다 가면 안 되겠냐 라 화를 내셨대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는 홧김에 그러면 오늘 하루 이 집에서 주무셔보시라 라 했대요. 근데 주인 할머니가 그러시겠다 하셔서 진짜 저희 학교 갔다 왔을 때 주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솔직히 엄마 아빠는 진짜 주무시고 가신다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되고 놀라셨대요. 그냥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주무시라고 한 거였죠. 오기로 주무시라고 하신 거였죠. 오빠랑 저는 엄마 아빠가 주인 할머니 오늘 주무시고 가실 거래 라 그러시길래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할머니께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했었거든요. 할머니도 알았다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저녁 먹다가 할머니가 창고방을 가리키면서 저 방은 뭘로 쓰고 있어? 라 물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으론 이미 다 설명을 들어놓고 또 물으셨대요. 엄마 아빠는 그 창고라고 다시 설명했더니 식사하시다 다시 그 방을 구경하시겠다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안 되는데? 엄마 아빠 너무 놀래서 밥 먹다 더 먹지도 못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방 안을 들여다보시다가 방문에 있던 부적을 보고 이런 걸 왜 갖다 붙여놓냐 물으셔서 제가 그 방에 무당 아줌마가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요? 라 했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 방에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속 말리고 설득했는데 끝까지 거기서 주무신다고. 그래서 이불을 그 방에 깔아드리고 저희 가족은 그냥 안방을 잤죠. 근데 한참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대요. 막 화내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한 잘 모르겠는데 분명 누가 화내는 소리였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에 있는 할머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는 아빠를 깨워 그 방으로 가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서 할머니가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죽는다 진짜 죽어! 어디 있어! 이런 소리를 하시며 방 안에서 뭘 던지시는지 책 같은 거 던지는 소리랑 물건 던지는 소리가 났대요. 엄마 아빠가 놀라서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뻑뻑하니 전보다 좀 안 열리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 할머니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치면서 방 안에서 툭 튀어나와 문지방으로 달려드셨대요. 엄마는 깜짝 놀라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 바람에 제가 깼어요. 잠에서 깨서 그 방 쪽으로 갔는데 할머니는 문지방으로 달려드시고 아빠는 할머니를 막 뜯어말리며 여보, 여관지 좀 불러와봐 하며 다급하게 소리치고 계셨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말리시면서 봤는데 할머니가 달려드는 문지방에 접어놓은 종이가 테이프로 발려있더래요. 아, 문이 뻑뻑하게 잘 안 열린 이유인 듯 하다네요, 이게. 우리 가족도 모르게 무당 아줌마가 부적을 붙여놓고 가신 것 같았어요. 아무튼 엄마는 잠에서 깬 저를 방에 다시 들어가라 하시고 여관집으로 가서 아저씨를 부르러 갔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다시 잠에 들었고요. 엄마가 여관 아저씨를 데려와서 할머니랑 아빠랑 아저씨가 겨우 그 방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아빠 말씀으로는 그때 그 할머니 힘이 보통 노인네 힘이 아니라 장사였다고 아저씨랑 아빠가 함께 말리는 힘으로는 힘드실 정도였대요. 근데 아까 그 무당이 그 부적 어딨냐고 누가 물어봐도 말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를 이렇게 찾고 있던 건가? 뭐 이상한 거 들려가지고.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겨우 방 밖으로 떼어내니까 할머니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로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관 아저씨랑 엄마랑 아빠가 진짜 한참 넋나간 듯 보고 계시다가 여관 아저씨가 자기 어머니 왜 저러시는 거냐 따져 물으시는데 엄마 아빠도 뭘 알아야 대답을 해드리죠. 아저씨도 결국 내일 이야기하자 하고 그 할머니 부축해서 내려가셨고요. 그 일이 있는 동안 전 다시 방에 와서 오빠 옆에 누웠다가 얕게 잠에 들었어요.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제 꿈에 노란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며 이리로 와보라는 거예요. 저는 거부감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아저씨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 라고 호통치시는데 그 소리가 무슨 귀 바로 옆에서 천둥이 치듯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무섭다란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많이 놀랬어요. 아무튼 너무 놀래 잠에서 벌떡 깼는데 꿈에서 본 아저씨 얼굴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방은 깜깜하고 조용한데 방문은 살짝 열려있고 밖에서 어른들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거실에 나가기보다는 오빠를 깨워야겠다 싶어서 오빠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깜짝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멍했고 오빠도 뭘 생각하는 건지 아무 말 없고 둘이 그냥 엄마 아빠 들어오실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엄마 아빠 그때 방에 들어오셨어요. 두 분 다 방에 들어오셨다가 저희가 앉아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래서 불부터 켜고 나쁜 꿈이라도 꿨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어떤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꿈에서 나와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꿈을 꿨다고 그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래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꿈에서 그 아저씨를 봤다는 거예요. 오빠는 꿈속에 잠에서 깼는데 엄마 아빠랑 제가 방 안에서 뭘 찾고 있더래요.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뭘 찾는 거냐 물으니까 엄마가 오빠한테 야, 밖에 무당 아줌마 오셨는데 부적을 가져오시라고 하신다 라 했대요. 그리고 곧바로 아빠가 근데 어딨지? 야, 넌 기억하니? 이거 안 되는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러시는데 오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대요. 무당 아줌마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왜 기억을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막 제가 빠른 속도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방 장롱 밑을 보고 다니는 게 너무 무섭고 이상하더래요. 가장 결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야! 라고 안 하시거든요. 항상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거나 아들, 딸 이렇게 부르시지. 아무튼 그게 이상해서 밖에 진짜 무당 아줌마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대요. 마침 방문이 좀 열려 있어서 밖에 나가진 못하고 문 쪽에 좀 가까이 갔는데 누가 열린 방문 사이에 서 있었대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서서히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해졌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산발머리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근데 저번과는 다르게 오빠가 그 여자 얼굴을 정확히 봤는데 얼굴이 뱀 비닐처럼 되어 있었고 귀까지 찢어진 입에 뱀혀를 쭉 빼고 있는데 방에 못 들어오는지 계속 아무것도 없는 열려있는 방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리를 허공에 유리라도 대고 있는 것처럼 쿵쿵 찍고 있더래요. 그러다 오빠가 더 가까이 가니까 머리를 미친 속도로 쾅쾅쾅쾅. 오빠가 너무 놀래서 뒤로 자빠졌는데 넘어질 때 등에 뭐가 부딪혀서 봤더니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천둥처럼 큰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가! 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워서 꿈에서 깼는데 오빠도 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나 생생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은 가족들 모두 다 뜬 눈으로 밤을 샜죠. 그래서 아까 생각했는데 그 주인공이 밤에 자다가 스스스 이런 소리 들었다 했잖아요. 뱀 소리 아니에요? 뱀 다니는 소리가 이렇게 쓱 나잖아. 이 여자 뱀 귀신 아니야? 얼굴이 뱀 비닐 같다 했고 집에 뱀 소리 있다 했고 뱀 같아. 그런데 며칠 후 외할머니께 엄마가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 외할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에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외할아버지인 것 같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낳고 엄마 첫돌날 입으신 옷이 그 노란 옷이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은 꿈속에서 본 얼굴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 후 얼마 안 지나 외할머니 댁에서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오빠랑 제가 그때 꿈에서 본 할아버지가 확실하다 했었대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또 추가로 읽자면은 뭐야 이런 게 적혀있지? 이분이 그냥 이건 사담으로 가위 눌렸다고 해서 적어놨거든요. 보너스로 어제 제가 그 눌린 가위 얘기해드릴게요. 좀 웃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움 주의보단 웃음 주의.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다시 누웠는데 다시 스르르 잠들려 했는데 가위 눌리기 전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찜찜한 기분이지만 너무 졸려 그냥 잤는데 좀 자다가 눈이 억지로 떠진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눈 뜨기 싫어서 눈 안 뜨려고 힘주고 가위 끼려고 온몸에 힘을 줬는데 제가 쓸데없이 관략근에 힘을 줬나 봐요. 그게 그러다가 그만 부악 소리가 진심 이랬음. 똥 싼 거 아님 오해하지 마세요. 더 웃긴 건 옆에서 자던 사촌 언니가 벌떡 일어남. 가위는 맛보기도 전에 깼지만 사촌 언니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귀신도 죄송. 내일 뵐게요. 머쓱. 채팅에 진짜 슈말코 방송은 항상 아무 연관 없어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똥 얘기가 나온다. 근데 이거 나 진짜 무슨 똥귀신 씌인 것처럼 진짜 솔직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 이 이야기 특성상. 저 어떻게든 있네? 무서워. 똥귀신 있나봐 나한테. 개 어이없어. 자 일단 다음. 오후에 무당 아주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제 안부를 물으시고 아무래도 제가 아프고 하니까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주셨대요. 가족들에겐 절대 알리지 말고 12시가 되면은 화장대 서랍에 숨겨놓은 부적을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그걸 품에 안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있으라고. 너무 무서운 걸 알려주셨는데? 12시 반이 지나고부터 잠이 엄청 쏟아질 건데 4시까진 절대 잠에 들면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고 숨죽여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부적만 품고 있으라 하셨대요. 4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 중에 다른 곳에 부적을 숨겨두고 그 다음날에는 오빠랑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가족 모두 기다리라 하셨대요. 그날 밤이 되고 가족들이 모두 잠에 들고 엄마는 계속 저를 돌보시다가 12시가 되기 좀 전에 화장대에서 부적을 꺼냈대요. 그거를 아줌마가 일러주신 대로 오른손에 쥐고 품에 안은 채 문을 등지고 앉았는데 정말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더래요. 입 안쪽 살을 깨물어가며 잠을 참고 있었는데 제가 또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를 하더래요. 엄만 놀랬지만 그냥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날처럼 얼굴을 쳐박고 손톱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처럼 엄마한테 기어와서는 엄마 옆에 강아지가 눕듯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제 행동을 보느라 잠이 좀 깬 것도 잠시이고 전날처럼 홀리기라도 한 듯 잠이 쏟아지는데 볼을 그렇게 피가 나도록 깨무는데도 너무 졸려서 어쩌다 잠들을 때도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다리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꾹꾹 눌러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4시까지 버텼더니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가 잠에 들고 엄마는 가족들이 모르게 다른 서랍에 부적을 숨기고 잠에 드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당 아줌마가 외할머니랑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이상하게 아줌마가 갈치를 한가득 사고 와셨는데 엄마한테 갈치를 주며 저녁밥은 이걸로 하시라라 했대요. 갈치를 냉장고에 넣어둔 뒤 무당 아줌마랑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어요.
아줌마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집안 이것저것 보시다가 갑자기 엄청 상냥한 말투로 엄마한테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하세요? 하고 물으셨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뭔가 쿵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 드셨대요. 미미는 고양이였어요. 엄마가 중학생 나이쯤에 키우던 고양이였는데 미미는 길고양이였고 새끼를 낳다가 새끼는 몸이 너무 약해 죽고 미미도 거의 죽어가던 걸 엄마가 주워와서 외할머니 허락하에 키우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미미한테 살쾡이가 살쪘다고 살찌나 라 불렀는데 살찌나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외할머니 모르게 미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대요. 살찌나 이거 진짜 1차원적으로 부르시네. 근데 그 이름은 엄마만 알고 있고 설상 외할머니가 아셨다 해도 무당 아줌마가 그걸 아실 덕이 없는 거죠. 정성 들여서 돌봐서 회복한 뒤로도 거의 10년을 키웠는데 사실상 키웠다고 할 수 없는 게 원래 길고양이인지라 집엔 잘 있지 않았대요. 근데 항상 엄마가 학교 다녀올 때 대문 쪽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외할머니가 주는 밥은 안 먹고 엄마가 주는 밥만 먹고 엄마를 그렇게도 좋아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장마철이라 비까지 내리는데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으니 엄마는 며칠을 비 맞으며 고양이를 찾았는데 결국 찾을 수 없었대요. 엄만 당연히 기억한다 대답하셨고 무당 아줌마는 뭐가 기쁜지 엄청 좋아하셨어요. 박수까지 치시며. 그러고는 한동안 상냥한 말투로 저한테도 괜찮냐 말을 걸고 뭐 쓸데없이 가족들 하나하나 안부를 물으시고 그러시다가 아마도 그 고양이인 듯해요? 뭐지? 그러다가 갑자기 원래 말투로 돌아오셔서 엄마한테 그 고양이랑 전생부터 인연이 아주 깊다고 여러 생을 돌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었고 인연인데 그런데 그 고양이가 지금 딸내미 옆에 있다고. 안방에서 화장대에 있던 부적은 그 방에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 귀신이 자결통,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부적인데 계속해서 달려들면은 혼이 완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매일 밤 혼을 깎아먹는 자결통을 견디면서 그 방을 지킨다 하셨습니다. 헐, 영이. 처음 왔을 때 무당 아줌마가 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고양이를 설득했는데 고양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방에서 옴삭달싹 안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우셨어요. 그래서 그 딸내미가 이렇게 꾹꾹 눌러준 게 고양이 꾹꾹이었나봐. 무당 아줌마는 부적을 없애주고 싶지만 부적 없이는 집에 있는 귀신이 팔뚝만한 구렁이인데 그 구렁이로부터 고양이는 절대 가족을 지켜줄 수 없고 떼면은 그걸 부적을 떼면은 가족이 큰일 날 거라 그럴 수 없다 하셨어요. 더군다나 고양이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딸 옆에 있어봤자 귀신이 붙어있으면은 수호령이 아닌 이상 산 사람은 힘들다고 고양이는 그것을 모르니 오늘은 고양이 혼이 다 갉아먹히기 전에 고양이를 보내주러 왔다고. 그래서 갈치를 샤워하셨나 보네요. 고양이 먹이려고. 그랬다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후에 고양이를 성불시키는 제사를 간단하게 지냈어요. 구실하기보단 간단한 제사였어요. 사오신 갈치는 제사상에 올라왔고요. 그때 저는 무당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제사 지내는 중간중간 기억이 뚝뚝 끊기듯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고요. 엄마 아빠 말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난 일이래요. 무당 아줌마는 제사 후에 곧바로 가셨어요. 당장 굿은 못하니까 몇 달 더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이 왜요? 이유가 뭐예요? 당장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 입장도 아니었고 엄마 아빠도 그런 성격이 못 되셔서 못 물어보셨다더라고요. 아무튼 그 제사를 지내고부터 일단 저는 잠을 잘 자게 됐어요. 근데 무당 아주머니가 가시면서 새로 당부하신 게 있었는데 오빠한테 꿈에 뭐가 나와서 말을 걸든간 대답하지 말라. 하더라도 4번 이상 대답하면 안 된다. 이러고 내려가셨는데 오빠가 유독 무서운 거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불쌍해. 그 뒤로 3개월 동안 가족들끼리 안방에 갇히다시피 살았어요. 이미 그 집에 겁을 집어먹은 탓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당 아줌마가 안방 말고는 잠자리로 안전한 방은 없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오빠는 잊을만 하면 요상한 꿈을 꿨대요. 오빠 일기에 적혀있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묻는 꿈,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한테 이름 이런 걸 질문받는 꿈. 엄마가 화내시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때린다 라고 하고 때리는 꿈. 심지어 퀴즈쇼에 나가는 꿈까지. 그게 무당 아줌마가 말하신 질문인진 잘 모르겠는데 신기하게도 꿈을 꿀 때마다 오빠는 남자 목소리가 꿈이다, 땡땡아, 꿈이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빠도 꿈인 줄 몰랐으면서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매번 꿈인 걸 알게 해주는 거죠. 할아버지인가? 그렇게 시간이 가고 마지막 한 달째에는 오빠가 꿈을 전혀 꾸지 않게 되었대요. 신기하게 그 시기에 무당 아줌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밤중에 갑자기 젊은 여자 한 명이랑 같이 오셨는데 원래는 사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옷까지 무당처럼 차려입고 오셔서는 가족들 전부 오늘 밤 다른 곳에 자고 오라 하셨어요. 그날 엄마랑 저희는 골모 할머니 집에 가 자고 아빠는 가게에 가서 쪽잠을 자시고 아침 일찍 집에 갔더니 같이 왔던 젊은 여자는 이미 돌아갔는지 없고 무당 아줌마가 끝났다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집에 향 냄새 빠지면은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이사 갈 때까지 편히 지내라 하셨는데 무당 아줌마한테 돈 챙겨드렸더니 외할머니한테 은혜 입은 게 있다고 돈 거절하시고 그냥 가셨대요. 그 뒤로는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 가족들은 2달 뒤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갈 때도 주인 할머니는 못 뵀고 후에 아빠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집에 전에 산을 좋아하는 아저씨 부부가 살았는데 산에 가면은 뱀을 잡아다가 산채로 술을 담그고 그걸 모으는 게 취미였나 봐요. 어디까지 소문이겠지만. 아, 그럼 뱀 귀신이었나? 뱀을 계속 잡아다 오니까? 뱀의 저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무당 아주머니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댓글 많이 읽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지금 이 세상 분이 아니세요. 돌아가셨나봐.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많이 읽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글이네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진짜 뱀 맞았네. 재밌다 이야기. 오호. 역시 고전 명작은 이유가 있네요. 살찐이가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고향에 이르는 말이에요? 아 진짜요? 아 스토리였구나. 사람이 살 수 없는지 오래전에 제가 쓴 글이라고요? 실제 작성자이신 거예요? 아니면 오래전에 추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잠깐만. 네이트판 글쓴이라는데? 진짜요? 님! 근데 그 진짜인지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나요? 진짜냐고! 카페에 올려줄 수 있어요? 한번 올려주면 안 돼요? 나는 너무 좋죠, 그럼. 대박. 지금 엄청난 제보가 왔습니다. 이건 유튜브 편집용으로 잠깐 말하는 건데 저희 방송 시청자분 중에 사람이 살 수 없는지 원글 작성자님이 있었어요. 성덕이에요. 인증을. 그러네. 이게 본인 여기 적혀있네. 내가 쓴 톡톡. 맞네. 내가 쓴 톡톡. 맞네. 이거 조회수와 댓글이 인증해주네요. 와 이분 진짜래. 우리 방에 있었음. 대박이네. 제 10년, 그니까 12년도 된. 가족 모두 건강하대요. 다행이네요. 이거는 뭔가 있네요. 이런 간단한 인증이었습니다. 12년 전 그럼 나도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 후에 그냥 공포 방송에서 님의 글들이 읽혔잖아요. 나 같은 공포 라디오 같은 거 한 사람. 어땠어요? 그런 느낌이? 내 썰이 이렇게 전래동화 마냥 남아가지고 모두가 듣는. 창피했어요? 왜 창피해요? 피해 다녔어요? 오히려 그런 영상을 안 보셨구나. 근데 하필 저랑 이렇게 직면하게 됐네요.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됐네요. 하필 나랑 직면해버림. 그럴 수 있죠, 뭐. 그치? 이게 그냥 글로 내 글을 읽는 거랑 육성으로 읽힘 당하는 거가 차이가 커가지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즐기세요. 아까 방귀 낀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창피하시는 거 아니죠?
아까 시청자분 질문 중에 말코님이 읽을까봐 기대 걱정했냐는 질문의 대답을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님이 제 글을 읽어주실 때는 진짜 불에 대인 듯 창피하고 그랬는데 말코님 워낙 좋아하고 팬이다 보니 제 글을 안 읽으시나 나름 내심 기대했었어요. 올려주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현실에 찌든 직장인으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헐, 와, 야호. 또 글 올렸어요. 제가 무당 할머니와 외할어머니 이야기를 풀기로 했었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 아직도 못 풀었어요. 준비해서 말코님 읽어주면 좋겠대. 대박! 예전에 과감했던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 달라서 글을 쓰는데 오래 걸릴지 몰라도 잘 다듬어 올려볼게요. 말코님 목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와서 너무 감사했는데 슈벨롬으로서 말코님 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글을 쓸 힘을 주셔서 감사하대. 와! 슈말코 채널에서 후속작을 미쳤다. 슈말코 TV 단독 상영입니다. 속편. 저희는 천천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12년 만에 부활시킨 와, 내가 부활시켰다. 나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니마. 감사해요. 10년 만에. 그죠? 네, 여기까지고, 다음 글들은요. 동굴에 관한 글이거든요. 동굴 관련된 사고? 이걸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내가 누군지 까먹었어요. 그냥 나무위키 링크만 내가 따로 정리해놔가지고 누가 추천해준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분. 자, 다음은 광고 좀 지우고 다음은 동굴에 관한 글들입니다. 베류브니카 동굴. 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 로비 쇼를 포함한 동굴 탐사팀이 마이너스 2212m 선프 종점 위에서 현수 하강 중인 모습. 무서워. 이거 지도 이따 볼 수 있다. 이따 한번 봅시다. 베류브니카 동굴. 여기는 아파지아에 위치한 동굴로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이래요. 베류브니카 동굴 입장 시 아파지아 정부 승인이 필요하대. 미친! 1968년에 최초로 발견되었고 이름은 소련의 탐험가 알렉산드로 베렵킨에서 따왔다. 아하. 당시 아파지아는 소련 산하에 있었다. 사나. 확인된 총 길이는 17,500m. 깊이는 지하 2,212m, 해저 포함 2,223m까지 동굴 통로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600m 부근 제1베이스 캠프에는 후발주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으로 음식과 응급처치 도구를 비롯한 생필품을 놓고 가는 관습이 있대요. 여기가 제1캠프래요. 무서워. 왼쪽에 단면 도니까 이렇게 내려가네. 개 무섭다. 무서워. 난 절대 안 가. 진짜 싫어. 너무 싫어. 2018년까지 이곳을 탐사한 러시아 탐험대는 탐험 도중 동굴 안에서 홍수가 나서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제외한 장비들까지 버려가며 대피했다. 안에서 홍수가 나? 해당 동굴의 깊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탐험대이다. 영국인 2명이 포함되어 있다. 님 무서운 거 좋아한다고? 아니 나는 막 귀신 이런 걸 좋아하지 이건 진짜 목숨으로 지켜야 되는 건 진짜 싫어요. 그 내가 폐쇄공포증도 좀 있는 것도 있고. 자, 세르게이 코제예프 사망사고 여기서 일어났나 보네요. 2020년 11월 1일 이곳을 단독 탐사하러 간 러시아의 세르게이 코제예프는 이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전문적인 장비 없이 고가의 로프 하나만 달랑 챙기고 동굴 아래로 내려가는 갯길을 부렸다 변을 당한 것이다. 로프만 챙겼다고? 동굴 속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있어서 몸이 물에 젖어 저체온증에 대비하기 위한 잠수복과 동굴을 나올 때 다시 수월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등반용 도끼 등이 필요한데 세르기에는 이러한 장비 없이 앞서 말한 로프 하나만 챙기고 맨몸으로 갔다. 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리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놀러만 간다고 말해놨기 때문에 실종 처리되었다. 9개월 후인 2021년 8월 4일 지상에 자신이 쓰던 로프가 남아있던 것을 계기로 1100m 지점에서 늦게나마 조지아인들로 이뤄진 다른 탐험대에게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신은 조각조각 절단되어 수습했다? 왜지? 너무 껴있었나봐.
이 때문에 너티퍼디 동굴의 존 존스의 시신도 조각조각 절단을 수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가짜고, 그나마 시신이라도 수습한 코제이프와는 달리 존 존스는 동굴이 너무 비좁았던 탓에 아예 시신조차 구하지 못했다. 그쵸? 이거 전에 한번 읽었죠, 너티퍼디? 이거 왜 조각조각한 거지? 진짜 너무 껴있어서 그랬나? 우씨. 이거 한번 여기 좀 가볼까요? 잠시만요. 우와, 여기 이쁘다. 사진 찍어주고 계시다. 동굴 쪽을 볼 수가 없나벼. 아쉽네. 여기. 우와, 여기 텐트 쳐놨어. 우와, 여기 뭐야? 헐. 쩐다. 개 이쁘다. 와. 대박. 여기 눈이 남아있네. 와. 쩐다, 여기. 여러분은 이런데 한번 등반해보고 싶어요? 나는 진짜 없어, 생각. 난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집에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만족이 돼요. 난 너무 무서워. 이건 어디다 똥 싸냐고요? 이거 그냥 아무 데나 싸도 그냥 비료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쓰레기 버렸어. 플라스틱 쓰레기. 여기 종이 같은 거, 바위인가? 이거? 이러면 어떡해? 어허. 쓰레기는 들고 가야지. 와, 근데 여기,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이거. 와. 난 이런 거 무서워. 난 이런 거 싫어. 이런 데 가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 나무가 너무 커. 이런 데 혼자 고립됐다 생각하면 난 너무 끔찍해. 오, 이거 그건가 봐. 항공부인가 봐. 이쁘다. 내가 구름보다 높이 있음, 지금. 미친. 구름만함, 나. 거인됨. 근데 여기 곰 나오겠다. 그죠? 와, 이쁘긴 이쁘다. 곰 백타 나옴. 헐! 윈터 이즈 커밍. 미쳤다. 와, 대박. 와! 아무튼 요 주변이었대요, 그곳이. 재밌게 봤고, 또 다음 동굴. 부시맨의 홀. 여기는 영어 이름 부시맨즈 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수심 284m의 싱크홀이다. 입구에는 1994년에 사망한 데온 드라이어의 추모판이 있다. 요거 사고는 1994년 데온 드라이어는 크리스마스 휴가 중에 평소 즐기던 스포츠인, 뭐야, 20살, 20년밖에 안 살았었네? 평소 즐기던 스포츠인 다이빙을 부시맨의 홀에서 하다 돌아오지 못했다. 함께 다이빙하던 남아공 동굴 다이버 협회 다이버들은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하던 중에 수심 50m 지점에서 한 명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리더였던 디트로프는 아래쪽에 불빛을 발견하고 불빛을 따라갔으나 그 불빛과의 거리는 멀어졌다. 계속 불빛을 따라가다간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불보듯 뻔했기에 다시 상승했다. 그리고 심해로 사라진 다이버가 데온 드라이어라는 걸 확인한다. 사인은 이산화탄소 누적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추정. 그 후 시신 인양 작업을 하나 실패해서 그의 시신은 해저에 남게 되었고 입구에 그를 추모하는 추모비가 세워졌다. 아, 시신 수습도 못했구나.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다이버 데이비드 쇼는 클로즈드 서킷, 리브리더 장비, 요걸로 심해를 잠수해서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다이버들과 부시맨 홀에서 다이빙을 하는 중 부시맨의 홀 바닥에서 한 잠수복을 입은 시신을 발견했다. 그 시신을 본 데이비드는 그가 94년도에 사망한 데온 드라이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인양을 시도했다가는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철수를 한 뒤 시신 인양을 계획했고 6개월 뒤인 2005년 친분이 있었던 돈 셜리를 포함한 다이빙 경력이 오래된 다이버들과 함께 인양 작업을 실시했다. 모든 다이브 계획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으며
한치의 일탈도 있으면 안 되었다. 데이비드 팀은 모든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획을 잡았다. 계획상 80분 후 시신이 물 위로 올라올 것이었으며 유족인 드라이어 부부도 인양 작업을 관전했다. 데이비드는 제일 먼저 잠수 후에 약 10분 만에 부시맨의 홀 바닥에 도달하여 대온의 시신 확인을 하여 수습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에 돈 셜리가 잠수하여 그 위쪽에서 대기해 데이비드를 기다렸고 그 위에서는 다른 다이버들이 아래의 다이버들을 기다렸다. 근데 돈이 이상 상황을 감지한다. 예상 시간이 지났음에도 데이비드는 올라오지 않았고 아래에 보이는 그의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전등을 놓쳤거나 데이비드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 것. 다이버는 절대 장비를 둥둥 떠다니게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다이버는 죽은 다이버로 간주한다. 돈은 어째서인지 가만히 내려져 있는 데이비드의 손전등 빛을 보고 문제를 직감했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위에 대기하던 돈은 사고가 일어났음을 직감했지만 데이비드의 생사 확인을 위해 내려갔다. 그 위에서 대기하던 다른 다이버들 역시 상황이 계획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고 D&D, 데이비드와 돈을 만나지 못했음. 아래쪽에 한 개의 빛이 보이는지 확실하진 않음. 라는 슬레이트 메시지를 건넨 뒤 지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대기 백업 다이버 중 한 명인 허베스트가 데이비드와 돈 셜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수했고 수심 100m가량에서 감압 중인 돈 셜리를 발견했다. 허베스트는 돈으로부터 데이비드는 돌아오지 않아 라는 슬레이트 메시지를 받곤 충격을 받은 채 지상으로 올라왔다. 무태서 아들을 기다리던 드라이어 부부와 동료 다이버들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돈 셜리가 상승 도중에 50m 지점에서 감압을 했어야 했는데 34m 지점에서 감압을 해버렸다. 데이비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이 없던 하강을 진행했었는데 30m 정도 더 내려갔다고 하네요. 압력에 못 이겨서 컨트롤러가 파괴되었고 이에 위험을 느낀 돈 셜리가 확인을 포기하고 복귀를 결정했다. 컨트롤러가 파괴되면서 산소 농도를 수동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자기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걸로 추정이 된대요. 그래서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 간신히 로프를 잡았고 감압이 안 된 몸에 의해 구토가 밀려왔다. 입에 물고 있는 레귤레이터를 빼고 토하고 다시 물고를 반복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로프를 붙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티며 감압을 했다. 그 후 상승하여 3m 지점에서 2시간 20분이나 감압을 한 후 물 밖으로 나왔다. 돈 셜린 살아나왔지만 잠수병으로 인해서 감압 챔버에 들어가 한 달 정도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았고 회복까지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평생 약간의 어지러움증을 느껴야 하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대요. 세계 최고의 다이버인 데이비드가 목숨을 잃은 이상 데이비드와 대온 시신을 다른 다이버들이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한 그들은 두 사람의 시신을 인양하지 않고 부시맨의 홀 아래에 두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인양을 위해 설치했던 로프를 회수하러 간 다이버 일행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된다. 두 사람의 시신이 부시맨의 홀 맨 밑바닥이 아닌 엉킨 채로 수심 50m 높이까지 떠올라 있었던 것이다. 로프를 당겨 두 사람의 시신을 건져 올리는 걸 성공한다. 우와. 그렇게 데이비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임무를 완수했고 대오는 약 10년 만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우와. 진짜 기적이다.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데이비드의 시신에서 회수한 비디오를 동료들이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다. 오, 이거 이따 봐봐야겠다.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되었는데 영상 내용에 의하면은 데이비드는 대온의 시신에 도달하여 시신 수습을 시도했지만 시신의 상태가 예상과는 달랐다. 데이비드를 비롯한 이들은 10년간 물속에 있던 대온의 시신이 뼈만 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온의 시체는 생각만큼 부패되지 않았고 데이비드가 시신에 손을 대자 젤리 같은 형태로 흐느적거리며 움직였다. 데이비드는 손정등까지 내려놓는 위험한 행동을 해가면서도 어떻게든 잡히지 않는 주검을 수습하는 데까지 성공했으나 구명 로프가 엉켜 그대로 심해에서 사망하게 된 것임이 밝혀졌다. 가위로 로프를 자르려던 시도조차 실패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은 것이다. 데이비드는 동료에게서 안전을 위해 임무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프로였으나
심해에 가라앉은 안타까운 젊은이의 시신을 포기하지 못했고 극한 상황에서 흐려진 판단력으로 일어난 사고였다. 돈 셜리에 의하면은 당시 데이비드는 잠수의 영향으로 인해 마티니 6-7잔을 마신 것과 같을 정도로 의식이 혼미해졌을 것이라고 한다. 이걸 영화화한 데이브 Not Coming Back이 개봉했대요. 아까 그 슬레이트 멘트죠? 데이브가 데이비드의 애칭이었대요. 이거 영상 한번 가볼까? 잠깐만요. Running down the line quickly, everything's going good. Lots of 더 working 내려갔을 hard 때를 now. 한번 봐볼게요. He's trying to save as much time as he can. 여기선 모자이크 됐다 했던 것 같거든요. And there we have that was put in the roof, 무서워. breathing quite heavily at 270 meters. See how clear. Undo the bag and put it over the legs. Everything's good. 이건 Checking 이 사람 everything's right. 팔에 있는 거. Checking all the gauges. He's breathing heavily into the body. 이거가? And you can see 손전등까지 checking, 내려놨다. making sure everything's right with his time. Time's getting short now. The time to be stopping him 막 now. 뭘 하시네. And he's caught in the line. Okay. 위에는 인터뷰. 그거 어디서 보지? Okay. We now come to the end of our time now, and it's 방금 시신의 물안경 아니에요? okay. 이거? 가위로 줄 자르는 시도 중, 그런가 봐. 이 곡을, 그쵸. 뭔가 제대로 된 모습은 잘 안 보이는데. It's 이건 a 것 case of 같아요. just 이 몸. untangling the cylinders from the line here. 지금 막 산소통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아까 그 고글이요. 대원의 고글이 보입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 그리고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통이 없는 두개골에 가면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데이브가 죽기 직전 경험했던 바로 그 경험이죠. Okay. We now come to the end of our time now, and it's time to leave. Dave's decided he's going to leave. 무서워. 그리고 다음이 피크 동굴. 진격거 피크 아닙니다. 피크 동굴, 영국 잉글랜드 이스트 미들랜드의 더비셔주 캐스턴에 있는 상업적 동굴. 상업적 동굴. 근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오스카 해킷 닐모스 사망 사건. 1959년 3월 23일 이 동굴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오스카 해킷 닐모스가 동료 7명과 피크 동굴 탐험하러 갔다가 틈새에 끼어 사고를 당했다. 모스는 폭 18인치, 약 46cm, 이 정도의 좁은 틈새 안으로 발을 들어간 뒤 너무 좁은데? 어깨가 끼면서 못 나왔대요. 36이면은 나 이거 하나가 18cm 정도거든요? 36이잖아. 딱 그러면은 요 정도? 요 정도 될란가? 요 정도? 요 정도 될까? 너무 좁은데? 여기 들어갔다가 꼈대요. 구조를 위해 수백 명의 아마추어 동굴 탐험가들과 영국 해군 및 공군 구조대원이 투입됐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구조대원들은 그의 몸에 밧줄을 묶어 끌어올리려 했지만 시도 중에 밧줄이 끊어졌다. 모스는 너무 깊이 끼어서 팔조차 들어올릴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굴 안은 이산화탄소가 가득해서 호흡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그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음식을 내려줘도 섭취하지 못했고 산소 마스크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은 모스는 일종의 움푹 들어간 나사에 갇혔다. 그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그를 들어 올린 뒤 몸을 통째로 돌려서 나사를 풀어내는 것밖에 없다. 라했대요. 구조대원들은 지렛대와 망치를 이용해서 돌을 깨서 통로를 넓히려 했으나 폭우로 동굴이 침수될 위험이 커지자 작업을 중단해야 됐다. 이후 비가 그치고 다시 구조 작업이 재개되었지만 모스의 호흡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고 3일째인 3월 24일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통로 위에 올라온 이산화탄소에 질식하여 사망했다고 결론이 났대요. 모스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아들의 시신을 그 자리에 둘 것으로 요청했다. 결국 수습되지 않은 시신은 틈새 입구에 돌을 덮어 봉인됐대요. 헐. 너티퍼티도 아직 그 자리에 있죠.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요. 굉장히 잘 보이네요. 사진도 있어요. 상업동굴이라 했으니까. 화질 봐. 23년 건데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하나봐. 다들 산타 모자도 쓰고 있어. 우와. 우와. 오씨. 무서워. 노래가 나오네요. 여기 한번 가볼까? 오! 무서워! 으아! 동굴 안에 볼 수가 있잖아. 나왔다.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아. 무서워. 들어갔어. 헐, 할로윈이었나봐. 그냥 들어갈 수 있네? 아, 뭐야. 끝이구나. 태국 유소년 축구팀 동굴 조난 사건. 태국 치앙라이주 유소년 축구교실 무빠, 야생 멧돼지란 뜻이래요. 여기 무빠 소속 소년 12명, 당시 11살에서 16살 정도의 유소년 팀 코치 에까뿐 찬따웡세 25살. 이 사람은 6월 23일 치앙라이주 북부에 위치한 탐로왕 동굴에 들어갔다. 훈련을 마친 후 관광을 하기 위해서였다. 탐로왕 동굴은 직선거리로만 3.2km인 태국에서 가장 긴 동굴로 인기 관광지 중에 하나지만 내부가 위로처럼 복잡한 것으로 유명하다. 엄청 구불구불한데 중간중간 높이가 1m도 안 되거나 사람 허리가 겨우 통과할 38cm 정도의 좁다란 구간도 있대요. 그런데 하필 그날 오후 이들이 들어가자마자 시작된 폭우로 동굴 내에 물이 급격하게 불어났다. 이들은 차오르는 물을 피해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고 결국 동굴 안 5km 지점에서 고립되었다. 태국의 우기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을 생각하고 들어간 것인데 이번 우기는 평소보다 약간 빠르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축구팀은 전원 생환하였다.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동굴에 조난됐다가 이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원 구출된 것은 이 일이 최초이다. 다만 구조되었던 전직 태국 해군 특수부대 부사관이었던 자원봉사자 한 명이 사망했대요. 이거는 관련된 사진이라네요. 실종 전의 태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 맨 왼쪽이 코치인 요 사람. 발견된 유소년 축구 선수들. 선수들의 생존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가족들. 구조되고 있는 유소년 축구 선수. 11일 태국 공보부가 공개한 치앙라이 르뿌라차누 크로 병실에 입원한 유소년 축구단 소년들이래요. 이게 2018년도에 일어난 일이구나. 자, 수색 과정. 소년들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날이 늦어도 돌아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고 공원 수색대가 실종 정황을 발견했다. 탐루앙 낭논 동굴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무원이 공원을 폐쇄하기 전 항상 수색 과정을 걸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수색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13대의 자전거와 가방, 신발, 핸드폰을 발견했고 실종자들이 모두 아이들이라는 걸 인지했으나 이미 침수가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된 이후라서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축구클럽 사무실에서는 실종자들을 찾아 나서다가 일찍 귀가한 실종자들의 친구의 증언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고립 직전 코치가 페이스북에서 동굴 안에서 선수들과 사진을 찍은 포스터를 발견하게 되며 실종자들의 동굴 고립이 확실해졌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했다. 그리고 태국 정부는 실종 이튿날인 6월 24일부터 태국 해군 소속 네이비실 대원과 경찰, 소방대원, 육군과 해군, 해병대 소속 군인 등 1000명을 동원해 10,000명이구나. 10,000명을 동원해 1000명 맞죠? 지금 눈이 잠깐 이상했어요. 글을 너무 오래 보니까 1000명을 동원해 합동구조대를 조직, 수색에 나섰다. 동굴 입구 근처에서 실종자들의 자전거와 신발 등을 발견했다.
특히 침수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해군과 해병 소속 잠수부들이 집중 투입되었다. 눈이 잠깐 갑자기 이상했어. 이후 27일 미국 태평양 사령부 소속 구조대원 30여 명을 시작으로 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다 왔대요. 등 전 세계에서 온 다국적 구조대가 수색 작업에 동참하였다. 하지만 상황은 악조건 중에 악조건이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엄청나게 길고 구불구불하고 좁은 동굴인데 거의 전 구간이 물로 차있는 상황에 기상도 좋지 않아 비까지 계속 내리다 말다 해서 수위도 오르락내리락했다. 좁고 긴 동굴 구조 탓에 유속도 급하고 또 물이 혼탁했기 때문에 아무리 경험 있는 전문 다이버들도 들어갈 때에는 6시간이 걸리고 나올 때는 5시간이 걸릴 정도로 밑에 이야기할 파타야 비치 직전까지 구조대가 진입했다가 물이 불어나면서 다시 후퇴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물론 지상에서도 다른 출입구를 찾기 위해 태국의 육해군, 경찰 소방당국, 투수 구조대가 여러 산을 뒤지고 진입하고 땅을 뚫어가며 실종자들의 위치를 찾고 있었다. 입구부터 이어지는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태국의 구조당국은 다른 곳으로 나올 만한 통로가 없는지 구조견에 드론까지 동원해 찾아봤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동굴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뚫어 구조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동굴 깊이가 300및 800에서 1000m에 달해서 석유, 석탄, 시추 장비와 같은 체유, 채광, 산업용 드릴이 필요했고 실종자들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서 어디를 뚫어야 할지도 적절한 지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쵸? 그리고 오히려 잘못 뚫었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태국 광물자원부는 에리스 타일랜드 및 GIS 기업의 전문가에게 축구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 제작을 요청했다. 이에 제도 전문가는 수로 깔때기 역할을 하는 싱크홀을 찾고 3D 지도를 만들어 지상에서 물줄기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지하로 흘러가는지 데이터를 해석하며 분석을 통해 수로 전환 옵션을 검토하고 모델링까지 했대요. 동굴 내에 상당한 물줄기를 생성하는 근원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산림 피복 정보, 수치 표고 정보 다 계산을 했대요. 이런 거를. 그래서 동굴의 북부 및 남부 지역으로 흐르는 2개의 중요한 수원을 발견했고 현장 작업자가 동굴 북쪽에 있는 싱크홀에서 가장 가까운 논까지 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물을 퍼내 동굴의 수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태국 동굴 소년 구출 작전에 숨겨진 조력자 GIS 태국 중부 펌프 전문가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20여일 동안 펌프질만 하기도 했대요. 동굴에 물을 빼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흘려보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건 결국 산 밑일 수밖에 없다. 수킬로미터 길이의 동굴을 채운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동굴 밖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면은 산 아래쪽에 있는 마을의 농부들이 농사짓던 논이나 밭이 다 침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농부들이 먼저 잠겨도 상관없다. 물 다 뽑아서 뽑을 수 있을 때까지 다 뽑아서 논을 망쳐도 되니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물을 내려보내라. 헐, 라 제안했대요. 태국 정부에서 농사가 망쳐져도 나중에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대. 결국 배수한 물을 내려보냈고 태국 정부는 이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농부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하네요. 우와. 그리고 마하 와치랄롱콘 국왕은 구조작업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선언하고 자원봉사자 약 1만 명과 군인을 포함한 태국 노동자 2,000명, 태국 네이비실 150명, 정부 관계기관의 대표 100명 이상이 작전을 지원했다. 한편 유소년 선수들과 코치를 포함한 13명은 동굴 천장과 종유석에 맺힌 물을 마시며 버티고 있었다. 코치가 소년들에게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에너지를 아끼는 한편 동굴 바닥에 흐르는 물 대신 천장에 맺힌 물을 마실 걸 권했다고 한다. 동굴 바닥의 물은 위생상 나쁘고 물이 탄산칼슘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아 배탈이나 질병 감염, 결석증의 위험이 높지만 천장에 맺힌 물은 의외로 깨끗하기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인대요. 오. 게다가 운 좋게도 물에 철분이랑 미네랄들이 있어서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됐대요. 이분 뭔가 알고 계셨구만. 그래서 결국 자신을 포함한 13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들은 동굴에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간식을 챙겨왔다. 애초에 동굴에 들어간 목적도 생일 파티였던 만큼 열흘간 이 간식으로 버텼다고 알려졌대요. 이 과정에서 코치는 간식을 다 한 입도 먹지 않았고 오직 물만 마셔가며 버티는 정신력을 발휘했다. 와, 하루 한 끼 먹는 수도원 생활을 10년 동안 했다지만 열흘을 그렇게 단식한 건 차원이 다른 일이라. 덧붙여 겨우 20대에 불과한 코치가 리더십과 정신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거 나랑 또래인데? 생존 방법을 보면은 코치가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최선의 수단을 강구해 구조를 기다린 것 같다. 코치는 소년들의 패닉을 막기 위해서 명상이나 잠을 권유했고 축구팀 구호를 외치게 하며 기운을 북돋아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태어난 곳은 태국인데 태어난 직후에 가족들은 미얀마로 넘어갔다. 그곳에서 부모가 병사하여 10세에 고아가 된 후 친척 아주머니에 키워지다가 태국하고 미얀마 접경 지역에 있는 절에 맡겨져 출가의 승려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미얀마에 계신데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스님 생활도 포기하고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새벽에 미얀마 국경을 넘어 미얀마에 가서 할머니를 돌보고 다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대요. 대박. 사건 3년 전에 환속한 경력이 있다고 했고 승려 생활 경험이 동굴에서 버티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하네요. 와, 그래가지고 멘탈이 되게 좋았나 보다. 또한 순번을 정해서 새로 땅을 파도록 했는데 최대 5m까지 팠다. 생존을 위해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체도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살린 것. 실종 열흘 만인 7월 2일 마침내 동굴 입구로부터 약 5km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었다. 영국인 구조대원 존 볼랜던과 리처드 스탠던이 처음으로 발견했다.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둘 중 한 명이 뒤따라오는 다이버들을 위해 동굴 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도중에 줄이 다 떨어지자 잠깐 숨이나 돌리려고 물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던 것이다. 발견된 당시 소년들은 사방의 물에 둘러싸인 작은 진흙 언덕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태국 해군이 이날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소년들은 영국인 구조대가 다가오자 영어로 안녕하세요, 하이 이렇게 인사했나봐요. 몇 명이 있냐는 구조대의 질문에 영어로 13이라고 대답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대답하기도 했다. 구조대원들에게 자신들이 동굴에 얼마나 있었는지,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곧 후발 다이버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고 이 소식은 바로 밖으로 타전되었다. 발견 다음 날엔 호주에서 온 마취의사 출신 다이버 리처드 해리스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바로 살폈다. 당국은 의료진을 보내 실종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에너지 젤 등을 보내 영양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첫 식사는 돼지고기와 쌀밥 그리고 우유였다고 한다. 실종된 소년들은 해맑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축구 선수들이라 그런지 구조대원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월드컵 결과를 묻기도 했대요. 어이없어. 이에 축구 선수들 역시 소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응원연설도 촬영했대요. 피파 회장은 이들의 월드컵 결승전에 초대했다고 하는데 귀엽다. 그만큼 하루빨리 구출되길 바란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와. 다행히 그래도 4강전이 채 시작하기 전에 전원이 구출되어서 구출된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실제로 결승전 관람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건강 상태는 양호하긴 한데 회복 기간을 고려해서 월드컵 결승전 참석은 무산됐대. 이런. 그래도 다행이네요. 구출됐으니. 그러니까 그 사망자가 있었다는 게 생존자들이 있었던 파타야 비치에는 조난자들 곁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특수부대 5명 등 7명이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담요와 식량이 들어가고 전화선 설치도 성공해서 생존자들이 가족들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대요. 동굴에서 물을 시간당 1600만 리터 가까이 퍼내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위가 시간당 1cm만 줄어들고 헐, 그렇게 많이 퍼냈는데
이걸 하루 종일 중지 없이 양수기를 작동시켜 퍼낼 경우 24cm. 그리고 동굴로 유입되는 물의 양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조금씩 수위가 줄어드는 정도이다. 게다가 일부 봉사단체가 퍼낸 물을 다시 동굴의 지하수 수원지대로 보내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뭐야? 이씨. 그리고 그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조대 중 사망자까지 나왔다. 태국 네이비실 출신 구조대원이 공기통을 전달하고 복귀 도중에 공기 부족으로 동굴 입구 2km 앞에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사망했대요. 좁은 동굴에서의 다수의 구조대원이 작업하다가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저하된 것이 원인으로 이후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 공급 장비를 동굴 내로 투입했다고 하네요. 이게 한 번에 다 구출된 게 아니구나. 구조 첫날인 7월 8일 일요일 4명이 구출됐다.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구출됐나 보네요. 그리고 다 구출됐고 마무리하고. 이거 영화도 있나요? 아까 누가 영화 봤다 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앨런 쇼에 초청받아 출연도 했대. 대박. 귀여워. 근데 아까 올림픽은 못 봤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초청으로 현지 시간 10월 28일에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맨유 대 에버튼전을 직관했대요. 이 아이들이. 올해의 영웅으로도 선정됐대. 2018년. 헐. 대박. 이게 코치님인 거죠? 저 이렇게 애기가 왜 이렇게 크지 했네. 코치님이 되게 동안이시다. 이분이 코치님이시죠? 코치님이시네. 와, 이렇게 앉아있는 거 너무 멋있다. 넷플릭스에 태국 동굴 구조작전인가? 영화가 있대요.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우악, 무서워. 사진도 있는데, 일단. 이거 걔네들 거네. 걔네 축구복 아니에요? 그때 발견했다는 자전거랑 그거 아니야? 맞나? 전시해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구조대원분?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애들 팀 이름이 멧돼지, 야생 멧돼지였잖아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글 읽고 보니까 다 알겠네요. 와, 크다. 근데 여기는 또 이렇고 안에는 엄청 조그만 데도 있다고 하는 거죠. 와, 이런 불교적인. 되게 편하게 누워 계시네. 여긴가 보다. 여기다. 무서워.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되나봐요. 아직 개장하지 않았나봐. 저 아닌가봐. 무서워. 엄청 크네. 휴휴휴휴.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중잠금 잘 하시고 오늘 집에 귀신 안 나오게 조심하십시오. 침대 아래, 옷장 위아래 안에, 부엌 창문, 세탁기 안에 다 확인하시고 곰, 멍숭이, 동굴도 조심하십시오. 조심한 게 점점 늘어나네.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